예, CBS 라디오 박정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요 부동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빌라왕. 그게 유쾌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죠. 주택을 1000채 이상 혹은 수백 채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붙은 별명인데 이러한 빌라왕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또 사망을 하면서 전세 사기에 또 전모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가능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부터 해당 문제를 예측하고 이 전세 사기 문제를 경고해 온 분이십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예, 네. 빌라에 사시는데 자, 빌라왕 이런 분들의 전세 사기 일종의 갭 투자를 이용한 그러한 갭 투기 네네.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갭투기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는 그 반환보증 전세 반환보증 보험 있잖아요. 네. 그걸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네. 전세 보증 반환 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이 제도는 2013년도에는 예. 민간 건설 임대에서 처음에 출발했었거든요. 예. 그럼 민간 건설 임대는 건설 임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과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예, 이거 이제 2015년도에 예,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도 도입을 하게 돼요. 명분은 이거였죠. 임차인들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 또는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 깡통 이게 전세. 깡통 전세잖아요. 또는 역전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생하다 보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입 당시에는 반환보증 보험의 한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70%.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100%까지 반환보증 보험이 가입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집에 1억짜리 전세 반환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1억짜리 집에 1억을 대출했다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예. 보증기관에서 대위 변제해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만약에 8천만 원짜리 전세를 내가 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증보험을 받으면 만약에 이제 그거를 집주인이 안 준다 하더라도 그 네. 8천만 원을 어떠한 기관에서 그거를 반환받았을 때 보증해 준다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게 어떠한 사기의 어떠한 제도적인 허점이 될 수 있었죠? 예, 허그에 이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면 예, 그 좋을 사진을 것 갖고 같은데요. 오셨는데 자 관련 사진을 좀 보면서 예, 요거는 지금 현재 반환보증보험을 위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구조거든요. 예, 예. 저기에 보면 이대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시면 기존 주택 소유자도 있을 거고 예.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건축업자도 있죠. 예,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도 있고 분양 대행업자 및 공인중개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차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신축이잖아요. 음. 이거는 주택 가격이 나와 있지 않죠. 예. 공시 가격도 없고 KBC도 없고 어떤 가격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표에 보시면 1억짜리 집을 음. 1억에 분양하면 되는데 1억에 분양하지 않고 먼저 임대를 줍니다. 얼마에? 1억 5천이나 2억이에요. 아 전세를 예, 예.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억짜리 집인데 그렇죠. 네. 1억 5천에 전세를 준다. 5천에서 1억이 네. 남아버리는 거죠. 초과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네. 누구 입장에서 임대인 또는 건설업자 입장에서요. 그 비용을 지금 보시면 이해 당사자한테 일정 부분씩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는 그러면 자, 나갈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안 줘도 보증에서 다 변제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업자는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사회초년생들이나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에게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바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에게도 취득세 및 법무비용, 등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다 대납을 해주고 추가로 리베이트까지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2020년도 이후에 2년 안에 200채를 사들인 친구 있었죠.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200채를 사면서 있잖아요. 본인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리베이트 건당 1,000만 원만 받았다가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죠? 20억입니다. 리베이트만 해도요. 그리고 종부세가 부과되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 소유자니까요. 예. 종부세
부과되는데 그 종부세 무서워합니까? 미납해버리죠. 왜? 어차피 그 친구는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 리베이트 20억만 받고 튀어버려도 충분히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신축 오피스텔 및 빌라에서 있잖아요. 깡통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깡통 전세 사기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허구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올려주실 건데요. 예. 요 페이지 이거 너무 여기 지금 잘 안 보시면 보이는데.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든지 예. 뭐 공시가격, 그다음에 뭐 부동산 태권 시세 있고요. 더 올려주시면은요. 이거는 다세대 빌라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 가격 정보 보시면요. 산정 기준은 순서대로 적용하라 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순서대로 적용하라 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올려줘 보세요. 이거는 최근에 규정이 바뀐 겁니다. 근데 저 위에 적용 대상 보시면은요. 보증 신청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감정평가한 거를 우선 적용한다 그랬어요. 위에 가나목 있지 않습니까? 예. KBC세도 있고 국토실가가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우선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너무 방대한 정보가 흘러나와서. 근데 감정평가사가 말이죠. 네. 아니 감정평가사가 1억짜리 집을 갖다가 1억이라고 평가를 하면 되는데 왜 1억 5천하고 2억이라고 평가를 해주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러죠? 예. 이익이 생기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도 돈 받고 그걸 해주는 겁니다. 돈 안 받고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깐통성 제사기에서요. 감정평가사가 없으면 이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감정평가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넘어갔네요. 그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문제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최근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1월 6일 날 보도 나왔던 건데요. 허그에서 인정한 감정평가법인 40군데만 선정해서 예. 그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것만 인정하겠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왜 그러냐면 평가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평가 방법이 예. 비교 사례 방식이에요. 옆에 집 근처. 예, 맞습니다. 이미 있잖아요. 수도권에 아마 전국적으로 다 번져 버렸거든요. 빌라 가격들이 1억짜리를 1억 5천, 2억 다 올려라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비교 사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 평가사들이 1억 5천을 평가를 한다. 원래 예. 1억짜리 집인데. 예. 그러면 1억 5천짜리 집인 거 아니에요? 평가를 그렇게 해버리면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게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굳혀져 버린 거죠. 어떤 감정 평가가 하더라도 비교 사례 방식으로 평가했을 그러니까 때 1억 5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기인데 그러면 아까 말했는데 5천에서 1억에 이르는 돈을 갖다 그 보증 그 기금에서 지금 기금의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감정평가사인데 네. 아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평가 때문에 잘못된 평가 때문에 이런 공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못 묻는 묻기가 거야?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도 평가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누군가 평가할 때는 잘못했을 수 있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평가하시는 평가사분들은 예, 이 내용을 잠깐만. 모른다는 너무 거죠. 지금 이제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일단 빌라왕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가 궁금해요. 돈이 하나도 없는 20대가 네. 어떻게 빌라의 소유주가 돼서 네. 그 사람이 또 전세자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아까 그 거예요? 구조 보여줬잖아요. 아니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집을 사는데요. 네, 돈이 아까 없는데. 건축업자나 임대인들은 예. 초과된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예. 그 비용에서 일부를 평가사한테 주고 예. 그다음에 컨설팅 분양 대행 업체라든지 공인중개사한테 주고 음. 그다음에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20대 사회초년생들 예. 또는 예. 신불자들 이분들 모아가지고 예. 이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취득세도 납부해주고 음. 등기 비용도 납부해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리베이트를 줘요. 남는 금액에서요. 그 사람은 이제 빌라를 사겠다가 등장한 청년인 거죠. 그럼? 사겠다고 그러면 등장할 수도 있고 예. 이용당했을 수도 있고. 거꾸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짚어보면 일단 건설업자가 빌라를 100동을 짓고 네, 100동을 지어서 이것을 평가해줄 평가사를 섭외하고 네 맞습니다. 적절한 리베이트를 줘서 원래 1억이면 동네 가격이 되는데 대충 한 1억 3천에서 5천 정도를 좀 올려달라고 하고 그 100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네네. 그리고 건설업자가 가진 상태에서 최초 분양을 하겠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분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분양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전세가 1억 5천에 다 전세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본인한테 위험이 쏠리니까 여기 역할을 해줄 배우를 섭외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법에가 이 배우들이 사회초년생들 배우. 예, 배우 예. 이 신용 불량자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 소유주를 너한테 만드는 거죠. 20채를 줄게. 네. 이건 깡통이긴 하지만 어쨌건 네 소유를 해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채당 우리가 1,000만 원씩 너한테 리베이트를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대로 쪼개서 어떤 신용 불량자나 청년에게 팔고
건설업자는 빠지는 것으로 자격화는 끝난 거고.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최근에 깡통 전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건축업자라든지 기존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잖아요. 예. 언론 보도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관련 내용을 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번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이번에 이제 어떤 관련자들이 처벌 안 받을 경우에 네. 이런 그 컨설팅 업체라든지 전문 건설 업체라든지 아 이거 해도 된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또 다른 빌라왕들이 계속 나타날 나올 것이다. 거고요. 라고 지금 주장하고 네, 맞습니다. 지적하고 아니, 있는데 그 바주 소유주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그 배후 조종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무슨 법률 근거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처벌할 근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 사기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단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거는 사기죄가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외의 처벌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제도가 만들어져서 2020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네. 사기를 좀 쳐서 올려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나 그 다음해가 되면 전세값보다 집값이 그걸 상회하는 상태로 올라가서 문제가 안 불거졌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냐면 예. 지금 깡통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올랐을 때는 사고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보시면 아파트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초창기는 깡통 전세 사기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15년도부터 시행되었으니까 초창기 사건은 17년도 사건이겠죠. 예. 그때는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주택 가격이 2배, 3배 올라버렸잖아요. 2배, 3배 올라버린 바람에 임대료가 있잖아요. 임대료의 2~3배가 매매 가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깡통 전세 문제는 전적으로 소멸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집값이 예, 높아졌으니까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근데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0%, 200% 되진 않아요. 올랐지만 10%, 20%, 30% 오른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이미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1억이던 게 1억 5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발생하는 게 현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찌 될까? 제가 수도권 전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평균 가액을 뽑아봤어요. 한 3억 중반대, 5, 6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 금액이 있잖아요. 7억 미만이에요. 이런 아파트들은 임대료가 있잖아요. 매매가에 대부분 80% 넘고요. 80%, 90%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정말로 10%, 20% 실제 평균으로 떨어진다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다 깡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서도 이제 문제가 네, 발생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진다면 아파트 문제 될 거고. 그럼 그다음에 그거는 사기는 아니고 그냥 반환보증보험 기금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너무 많은 돈일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입된 게 얼마죠? 5,400 정도? 아니 자료가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사고 발생한 것만 해도 5,4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주택도시공사에서 했던 이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네. 사실은 이게 전세금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인데 네. 왜 이게 또 이렇게 악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럼 이 제도가 되게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네네. 이 보험 빨리 들어 꼭 들어야지 이게 해서 이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인데. 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장 안전한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예. 가장 안전한 제도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임대인이 사망하든 어쨌든 간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입인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을 중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게 한도가 예. 이 매매 가격이 1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를 가격을 부푸는데 악용한다는 거잖아요. 100%가 네, 돼서 100%까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는 LTV의 90%였거든요. 그럼 실제로 매매 가격의 5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예. 때는. 더 심각한 건 이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예. 있을 그때 거 당시에는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도 허그에 있잖아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아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인정한다 그래요.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있잖아요. 실거래가 뻥튀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기획부동산 같이 해갖고 이제 뭐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실거래가 뻥튀기는요. 매수인 한 명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게 하면 되는 네, 거죠. 둘이 그냥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예, 하고 1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매매 계약서 쓰면은요, 그게 그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액 기준으로 반환보증보험 있잖아요,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도 그럼 지금
죄송해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거기 보험에 가입된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 사망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사망 안 했다면 임대인 사망 안 했다면 손해는 특별히 없이 1, 2개월 내에 반환 받잖아요. 네. 근데 사망한 경우를 못 받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분들 받기는 받습니다. 네. 근데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될 거라는 거지. 그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만 실질적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이 허그 제도를 악용해서 값을 올리고 주택을 많이 팔아치우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고 네. 이거랑 상관없이 허그 제도 자체가 네.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두 가지 주장을 같이 하시는 건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제도를 손봐야 됩니까? 그래서 허그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100%를 100% 일단은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어떤 거였냐면 대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LTV에 40%, 50%, 60% 이렇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처음 도입될 때 있잖아요. 약 54% 정도 보증 한도였다 그랬잖아요. 초기에는 예. 근데 지금은 100%까지 되기 때문에 이 한도를 LTV 기준으로서는 맞춘 게 맞다고 봐요. 그럼 몇 그래서 퍼센트가 되나요? 매매가 대비 한 60% 정도, 아. 실거래가 대비 60% 정도의 보증 한도로 낮춰야 되는 거고요. 전세금도 보증도 그 정도로 해줘야 된다. 예, 예.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너무 과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코 임차인들에게 서민들에게 있잖아요. 표면을 보면 분명히 서민들 위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80% 90% 확대하는 바람에 있잖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서민들이 전세를 가지 못할 분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전세를 예. 가게 만들었다. 최근에 어떤 보도에서 보시면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를 살았을 텐데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저금리에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세를 선택해서 가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환보증보험이 안 들고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았다면 신불자는 안 될 텐데 지금 있잖아요. 사망해버리다 보니까 즉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대변제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신불자 돼버렸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따지면 여의도 옆에 당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제도에다가 청년들도 전세 대출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옛날엔 1억에 전세를 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이 청년들이 다 2억씩 대출이 나오고 저리로 나오니까 2억의 돈을 들고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전세금이 2억으로 올라가서 동네 평균이 그렇게 맞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대출마다 다르지만 예. 최저 금리가 1.2%에서 2.1% 고정금리, 영원히 고정금리예요. 예. 그래서 3억 이하의 주택에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진입하긴 또 전세 어렵고요. 장벽이 높아지기도 결국은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서민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집을 살려고 보면은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가 2배 이상 올라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세가 만기되었을 때 집을 못 사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면을 보면 서민들을 위한 거지만 이면을 봤을 때 결코 서민을 위한 게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한다든지 반환보증보험 한도를 확대하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 수 없습니다. 빌라왕 배우 신모 씨가 지난주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보도를 보면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조 자체도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근데 이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사업자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있는 저희가 건가요? 그래서 실제 오늘도 경매 사이트에서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예. 경매 이런 거 싹 분석을 해봤어요. 예. 뭐 1,000건 넘게 나왔죠. 화곡동에만 지금 약 180건 나와 있는데요. 예. 봤더니 소유자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말하니까 보니까 개인회생 보니까 소유자 몇 명이 소유자 되지 몇 명이 않습니다. 안 되더라. 예, 맞아요. 예, 그분들이 다 같은 빌라에 보면 오피스텔 한 동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이 경매 나왔는데 전부 다 그 A, B. 세네 명 예, A, B, C.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소유 못하죠.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어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에서 발생하잖아요. 예. 소유자에게 부과되다 보니까 2년 이내에 아까 있잖아요. 200채 사들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처벌해버리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린다. 예. 아하. 처분 안 해도 또 되는 처분 거죠. 안 해도 되는 이미 거지. 보증금 받았으니까 집을 샀고 아까 리베이트를 받았잖아요. 이미. 그 수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종부세 낼 수 있다. 종부세 안 낸다는 안 거예요. 내- 안 아예 내준다. 배째라는 거죠. 아, 배째라는 것이다. 안 내고 버텨버리네. 아예 안 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압류 들어가봐요. 어차피 그 집은 본인 게 그치. 아니잖아요. 아하. 압류를 해봐. 다 날려버려도 되는 거예요, 통으로. 200채 사서 통으로 날려버려도. 리베이트는 현금으로 받아서 갖고 맞습니다. 있고 예. 세금 내라고 하면 나는 돈이 없다고 예, 하고 예. 압류 들어가세요 하고 예,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은 이 기금에서 다 대주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에 신불자라는 타이틀만 어차피 있었던 어차피 거니까 있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가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방식이면 예, 예. 또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거예요? 하겠죠, 그분들은요. 근데 정말 이런 게 문제가 웃긴 게 뭐냐면 왜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반환보증보험이 계속 가입이 되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2년 안에 있잖아요. 200채를 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 왜 한정돼 있습니까? 그 지역들이 낙후돼서 신축 허가가 나는 지역들이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빌라 업자들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토지 가격이 비싸다면 수익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아까 저금리 대출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피해자들이 대부분 2030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예.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죠. 강서구에 좀 집중이 되어 예,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 보험 그 보증보험 전세 보험 가입 과정에서 네. 그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필터링이 안 보고. 되나 봐요. 그러면 이게 소유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예. 특정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허그를 보면은 지역이 있잖아요. 담당하는 범위가 지부들로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넓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채를 있잖아요. 사드리면 하루에 있잖아 3일에 한 건 정도 접수를 할 거예요. 예. 그 어떤 때는 많을 때는 뭐 서너 건도 접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담당 직원이 분명히 임대인하고 임차인 확인할 거고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그러면 회사네.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애 거네. 또 김성애 거네. 김성애 그러면 거네. 상부에 보고하고 이거 반환보증을 가입 그랬으면 안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엑셀 작업해 보면 같은 사람 이런 넣으면 그러니까. 저절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지만 그래서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충분히 텐데. 가능합니다. 예. 허그가 민간 기업이었으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경찰 조사를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다.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저는 허그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봐요. 허그를. 예, 허그 들어가면 관련된 서류는 다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고 계약서에 거래했던 공중에서 나와 있죠. 그렇죠. 평가사 들어서면 평가사 이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나의 건설업체도 공동체가 당연히 있을 돼서 거고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이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하면서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는 거네요. 예, 허그가 재무상의 몰랐다는 허점.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고 저희가 수년째 일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가만히 그러면? 있는 거예요? 뭐가 그분들이요? 있나? 허그가 그럼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니 뭐길래? 그러니까요. 그분들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요. 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를 저는 그게 예정된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정된 발생된 부실인 거지. 근데 이분들은 보고할 때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고하더라고요. 실적. 예. 이렇게 서민의 혜택을 받다. 예,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게 그분들 실적인가 봐요.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게 엄청난 직무유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취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지금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예, 거예요.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실제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공사. 예. 세 군데가 있거든. 서울보증 하나 있고요. HF가 있고 HUG가 있는데 예. 정확한 이름은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본 거는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맞습니다. 허그가 약 90% 보고 이상. 여기 이제 주식은 대부분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으니까 공기업인 거고 네네.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들이 전세 보증금을 많이 돌려준 것을 실적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돌려준 게 아니고요. 가입을 한 거를. 가입률만 가입률만. 실적으로 예, 보면. 가입한 거를 실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돼서 돈을 물어준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실적에서 감하게 되면 이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하게 할 테니까 그건 또 못하고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예,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 사고 난 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금액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피스텔. 예, 근데 그런 오피스텔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발생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계약 당시부터 뻥튀기 되어 있는 금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랑 비슷한 구조가 될 수 똑같은 있겠네요. 구조입니다. 오피스텔도. 오피스텔도요. 그래서 실제 있잖아요. 일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수도권의 오피스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럼 전세가들이 매매가들 대부분 초과한 게 많고요. 아하. 아니면 같은 가격들이 많아요. 아하. 예,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있잖아요. 2년 만기되면 전부 다 깡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왜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이라 했냐면 이 과거 정부에서 주택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예. 주택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업자들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을 짓는 거죠. 아하. 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분양이 입주가 실제 작년 재작년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은 부족하고요. 이 문제 워낙 심각해서 또 더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더불어서. 예, 자 장석호 공인중개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